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해군예비역 송강섭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작금의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대한민국 전시작전권 행사와 그 배경에 대해서 일체의 그 정치적인 관점, 좌파 혹은 우경화된 개념을 떠나서 오로지 군사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개념으로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한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발전된 나라로서 전시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두는 것은 국가적인 주권이나 자존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부 작용화된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작전권은 말 그대로 전시에, 즉 말해서 전쟁이 발발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민과 재산의 안전을 온전하게 지키느냐 하는 전쟁 승리의 개념이지, 낭만적이거나 혹은 감상적인 주권의 행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쟁 승리의 개념으로서 군사적인 의미에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해와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릇 우리 인류는 900 역사가 이루어진 데 970여 해의 큰 전쟁을 기록하여 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투와 달라서 전쟁 사학자들 간에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유사일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전쟁에는 전사자와 부상자 그리고 재물이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전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1차 대전 때는 전쟁 참가자의 약 18%의 인원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나 월남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쟁 참가자의 약 10%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나 쿠웨이트에서의 전쟁은 전쟁 참가자의 0.3%만 전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대량살상하는 무기도 발전하지만 그 무기로부터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기술도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의 패러다임, 전쟁의 형식이 바뀌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투 사항을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학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춰볼 때 고조선에서는 한나라의 한사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으며 삼국시대는 수나라와 당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는 당나라, 고려시대 때는 거란족이나 여진족,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조 시대에는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 명나라와 청나라의 국경 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유교사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월남전, 그리고 현재는 북한 개정권에 의한 재래식 군비의 확장과 핵무기의 개발, 그리고 핵무기를 이동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개발로서 여전히 우리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는 우리 역사학자들 간에서 일제 식민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일제 식민지 대신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강점기는 강제로 점령을 한다는 이야기죠. 일제 식민지는 강점기 플러스 정치적인 지배가 되겠죠. 일부 좌파 역사학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미국에 의한 강제 점령기로 보기 때문에 용어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제 강점기, 지금 현재를 미제 강점기라고 하는 용어를 주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점기라는 말은 현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가의 위상을 볼 때 미국의 강점기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제 식민지 그 한마디만 쓰고 강점기라는 말은 되도록이면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두란트가 지적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34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68년에 지나지 않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전쟁의 역사는 계속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과 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명확한 정의는 클라우스비츠의 전쟁론에서 전쟁은 나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했으며, 2500년 전에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전쟁이 이루어지면은 빨리 끝내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전쟁의 승리의 요체는 먼저 손자병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용어로서 이야기를 하면 전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정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진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은 자기 개인의 고정관념을 비우고 적의 위치에서 나라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전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정보의 모집과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6.25 사변 이후 70년 동안 대체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을 알고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알고서 서로 전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병력은 육해공군 해병대를 망라하여 62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128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현역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력 면에서 북한이 2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남한이 43개의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북한은 82개의 사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위협적인 방사포를 우리나라는 200여 문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5,500여 문의 방사포를 가지고 있는 위협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로 설명드리지만은 핵전력과 그리고 화학무기, 세균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막강한 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110척의 군함이 남한에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중소형 선박이지만 430여 척의 선박이 있으며 특히 해군에서 가장 위협적인 잠수함은 북한이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서 남한은 10여 척의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우리나라는 최신 전투기를 410대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미그 25기를 비롯해서 미그 19기 등 전근대적인 전투기 세력이지만은 8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예비 병력으로서 남한은 310만 명의 예비 동원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약 760여만의 보충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군사적인 면에 봐서라도 북한은 남한의 수적인 면에서 약 3배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의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 계통,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그리고 백두산 등 사정거리 100km에서 6000km에 이르는 각종 최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날에도 11월 27일 화성 15호 사정거리 13,000km의 대륙간 단도단을 시험 발사하여 성공시킨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유도탄이 사전 발사 징후가 쉽게 우리에게 노출되는 액체 연료, 액체 추진 로켓에 비해서 신형 북극성 계통의 미사일이 개발되어 고체 연료로서 이동식과 그리고 잠수함 발사 그리고 발사 시에 연료 주입이 없이 바로 발사되는 고체 연료로서 위협적인 미사일이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북극성 2호의 발사기를 계율을 보면 약 최고 고도가 550km 그리고 최고 속도가 마하 10배 그리고 사정거리가 50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500km는 북한이 실제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지만 500km를 남한으로 회전시키면은 대구와 부산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줄기차게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이제 거의
95%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어 1차에서 3차 핵실험까지는 기본적인 원자탄 실험에 이르렀지만 4차, 5차 핵실험 2016년에 있었던 4차, 5차 핵실험을 통하여 정폭 핵분열탄을 개발하고 올해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통해서 고성능 수소탄 성능을 가지는 핵탄두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핵탄두와 이미 개발된 각종 중거리 그리고 대륙간 단거리 미사일을 결합한 핵무기 운반 능력은 중단거리 미사일로서 일본이나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국의 동해안까지 혹은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ICBM이 개발되어서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온 세계를 상대로 대륙간 단도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에도 핵탄두를 장치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은밀하게 우리나라의 후방이나 다른 나라에게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대응을 위해서 삼축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삼축 체계라는 것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로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격 징후를 감지하고 선제 타격하고 발사하면은 미사일의 비행 단계에서 타격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전략은 타격 순환 체계로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 6단계로서 각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많은 전술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하는 정보,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추적 자산, 그리고 조준하고 교전할 수 있는 해상과 그리고 지상 그리고 공중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확인될 때 지금까지의 작게 5027에서는 선제 타격 개념이 없었지만은 새로 개발된 5015 작계에서는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 타격을 해상과 육상과 공중을 통해서 대량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 체계 그리고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전쟁 의도와 우리나라의 전투 대비 태세를 완비하여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전시에 작전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략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말 그대로 전시에 누가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나 하는 전쟁 수행 권한의 문제입니다. 전지작전 통제권은 초기에 우리나라에 변변한 군대 조직이 없을 때 6.25 남침이 발생하고 미군이 대량 우리나라에 진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열악한 국군 수준과 더불어서
대량의 미군 병력이 우리나라에 진주하게 됨으로써 전쟁 주도권은 미군과 연합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군대를 연합군에 편성시켜 우리나라의 전쟁 지휘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승만 대통령이 위임했습니다. 그 뒤에 경제 발전과 국방 태세의 정비를 통하여서 대간첩 작전 그리고 평시 작전권 등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게 이양되었고,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 지하에 전시작전 통제권만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사령관은 전시에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4년 10월 23일 날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 전시작전권 이양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환수를 둘러싼 안보 쟁점으로서는 한국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데 대한 우려로서 미국 동맹국 네트워크로서 한국이 제외된다는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중심의 동맹체제의 변화, 그리고 미군 유사시 전시에 미군의 정원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는가 하는 타당성 문제, 그리고 전시에 전쟁 지휘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해외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영향을 받는 그 문제 등의 크게 네 가지의 문제가 전시작전 환수를 위한 환수를 둘러싼 안보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나라 이상이 합동군을 편성해서 전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동맹 형태는 대략 우리나라의 한미연합작전체계, 그리고 유럽의 나토 연합작전체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미일 공동방위체계가 있습니다. 미일 공동방위체계는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전쟁 수행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현실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과 공동으로 일본 방위를 담당하고, 나토나 한미연합작전 체계에서는 연합군의 미군 사령관이 배치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연합작전 체계는 한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국군 부대가 지휘체계로서 나눠져 있고, 미국은 미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인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외하의 태평양 사령관의 주한미군이 세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발생할 시 한미연합 사령관이 미군과 한국군으로 구성된 육해공군 해병대 연합구성군 사령부의 한미연합 사령관이 사령관이 되어 한국과 미군 부대를 단일 지휘 체제로서 한미연합 사령관이 지휘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의 구성을 보면 한미연합 사령관은 미군의 사성장군,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 육군의 사성장군이 보직되어 있고, 지상군, 해군, 공군, 그리고 특전사, 심리전 사령부로 구성되어서 한미연합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전투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각각 군사조직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에 의한 정상회담으로서 안보협의회의 비전과 목적이 정의되고, 비전과 목적을 수행하는 군사위원회로서 한국 측의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미국 측의 합참의장,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참가하고 한미연합 사령관이 지정되어서 한미연합 구성군 사령부를 지휘하게 되고 한국과 미군의 각 부대를 통제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파란 선은 각 군의 협조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 작전 체계는 작게 5027로 대비되는 작전 지휘 체계로서 북한의 공격이 이루어질 시 휴전선 근처에서 미군의 정원군이 활동한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고 미군이 정원군이 도착하면은 총력 반격을 하는 작전 개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전과 재래식 전력이 막강하게 되겠다 말해서 신규 작게 5015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작게 5015는 북한의 전쟁 징후가 명확할 때 바로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한미의 타격 자산으로서 북한에 대한 주요 목표를 선제 타격하고 선제 타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미군의 정원부대가 도착하게 되고 미군의 정원부대가 도착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하는 새로운 개념의 작전 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군의 정원군은 주일미군 소속의 전투기, 주일미군 소속의 정보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감이나 디에로그 가르시아의 보급 창고에서 보급되는 탄약과 미사일과 여러 가지 군수 물자들이 한반도로 이동되고,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항공모함 5개 전단이 한국으로 파견되며 하와이 알래스카에 있는 최신의 전투기인 F-22, F-35, F-18, B-1, B-2 각종 스텔스 최신 폭격기 등이 포함되어 총 병력 69만 명과 항공모함 5개 전단, 비행기 전투 비행기 약 1,600여 대의 전투기가 한국으로 정원 파견되게 됩니다. 이런 파견되는 기간은 빠르게는 3, 4일에서 약 석 달에 걸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된 후에는 미군의 작전지휘와 한국군의 작전지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은 한국 대통령과 합참의장의 전투명령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 장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전투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미국군의 전투 간의 협조는 전시작전 기획협조단을 통해서 작전 지침을 만들고 작전 지침에 의해서 서로 지휘권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서 본질적으로서는 지휘권이 이분되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그 한미연합 방위 체계는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한국과 미군을 단일 지휘 체제로서 전시작전 통제를 하는 데 반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이양되면 한미 공동방위체로 체제가 변환되고 한국군의 작전 통제, 미국군의 작전 통제, 그리고 작전 통제 간에는 군사협조본부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의 전시작전을 협의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지휘권이 이분되게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
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의 그 전투 상황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지원군을 한국군에 파견하는 문제는 미국 국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미국의 승인 절차는 짧게는 2, 3일에서부터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병력과 물자와 그리고 군비의 조달이 곤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현재는 작게 5017에 의해서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은 미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전투 수행을 위해서는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자산을 마련하는데 약 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미사일 전력 구입 비용이 소요되며 다연장 로켓 사업이나 F-35 한국형 전투기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총 한 40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현 국방비에 더불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우리 한국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전력 자산에 대한 구입 비용이 나와 있으며 전시작전권에 대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작전권에 대한 전술적 분석을 살펴보면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작전 계획을 작성 발전시키는 것이 한미연합 사령관의 주 임무가 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해체가 불가피하며 이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또다시 6.25 전의 에치선 라인이 후퇴한 것처럼 한반도에 힘의 공백을 초래하여 심각한 안보 위험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북한 신호정보의 99%, 영상정보를 98%를 거의 정보 감지 정찰 자산의 미군 장비와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이나 유류 수리 부속품은 평균 6개월 정도밖에 전쟁 지속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투기, 미사일, 신형 무기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쟁 재발에 대비해서 한미 양국이 마련한 작계 5027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에 발생하는 순간부터 미 해군 전력의 40%, 공군 전력의 50%, 해병대 전력의 70% 이상의 정원 전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원 전력은 미국과 일본 기지로부터 항공기 2000대, 함정, 군함 즉 160척, 해병과 지상군 등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해오는 미군의 병력은 69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미군 병력 69만 명은 현재 한국의 가용 병력의 62만 명에 비하면 한국의 총 병력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미군이 정원되어서 이러한 미군 병력과 장비를 과연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지휘 통제권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군 사령관은 미군의 정보 감시 정찰 자산과
보급 자산, 그리고 인원 자산, 장비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원 체계와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군은 육군 병력이 주로 된 보병 전력입니다. 이런 보병 전력의 사령관이 육해공군 해병대를 아우르는 현대의 기술 기동 전력을 지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현재 한미연합 사령관과 유해영 사령관을 미군이 겸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만약 한국군으로 이양된다면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게는 지휘 한계를 벗어나는 요소가 되어서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미연합사령부로서 이루어지는 협력적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는 배타적 단독국방을 분석해보면 첫째, 배타적 단독국방이 이루어질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져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힘의 공백을 한반도에 가져오게 되고, 둘째로는 전시정원군의 대규모 병력, 즉 미군 병력이 한국에 정파되므로써 대규모 병력에 대한 한국군의 지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지휘 능력의 초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셋째, 미국만이 개발해서 보유하고 운용하고 하는 첨단 무기의 운용 능력을 한국군이 도저히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발한 첨단 전투, 그리고 감시 정보 정찰 자산, 그리고 보급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세 번째는 한국군의 전쟁 지속 능력에 대한 보급 자원의 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최대 6개월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탄약이나 보급 능력이 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행사하면 명분은 주권 국가가 갖는 작전지휘권 하는 명분은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군사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과 전시작전권은 무관하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결국에는 전쟁 승리의 개념이다라는 이야기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져오게 되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기고, 북한의 막강한 전력 앞에 한국군은 북한의 힘에 점령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가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협력적 자주국방을 유지하게 될 경우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한수받을 때 가져야 하는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구입하는 데 드는 약 40조 원의 예산을 한국의 경제 개발에 전용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발전에 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부가적인 이득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한미 동맹을 약화시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전략적인 목표는 북한 공산정권이 6.25 사변 이후 70여 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이 전략적인 목표가 여의치 않게 되자 다시 우회 작전으로서 우회 경로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일부 작용화된 정치인이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시작전권 전환의 숨은 뜻을 우리들은 확실히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시작전권은 국가 안보의 기본적이며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의 환수 혹은 전시작전권과 국가의 주권을 동등히 하여 주장하는 의견들은 북한이 70년 동안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군이 없는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북한의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시작전권이나 북한의 핵 전술 그리고 미사일 전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보는 바와 같은 거 이메일로 질문을 드리면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